김영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각 지자체에 토지거래 신고된 498만 건을 실거래가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는 지난 2006년부터 매월 그리고 10일 간격으로 실거래가와 층수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만, 토지는 실거래가가 공개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투자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같은 동인 경우에 위층하고 옆층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옆 토지와 모양, 크기, 면적, 방향, 지질, 조망권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맹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비슷한 거래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한번 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는 토지용계 확인서를 반드시 봐야 하고, 그리고 임자 활동을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황금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황금성이 아주 낮은 토지, 특히 비도시 토지에 왜 투자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수익률이 금융상품이나 수익형 부동산보다 비도시적 토지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은 연수익률이 2에서 7%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이나 원룸 이런 오피스텔 투자는 연수익률이 4에서 한 10%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잘만 고르면 그보다 10배, 20배 수익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지에 몰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토지가 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지역의 개발 호재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겠지만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더 확인하고 투자한다면 훨씬 더 황금성과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토지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 투자는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토지용계 확인서에 나오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 PPT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카페형 전원주택 짓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덜 다듬어진 땅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상가주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단독주택 단독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2층으로 짓는다면 1층은 근생시설, 그러니까 카페라는 휴게음식점으로 쓸 수도 있고요. 2층에 주택을 넣게 되면 이걸 보고 우리는 점포, 겸용주택 또는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주로 LH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많이 쓰는 것입니다만 비도시 지역에도 건축물의 용도가 두 가지면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층에 건물을 지어도 반은, 절반 정도는 근생을 넣고 절반 정도는 주택을 넣으면 이것도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전망 좋은 곳에, 조망 좋은 곳에 지으면서 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첫 번째 토지 상식, 두 번째 개발 사례, 세 번째 가치평가, 네 번째 개발 팁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토지 상식과 개발 사례를 할 건데요. 토지 상식은 지난 시간에 제가 토지용계 확인서에 대해서 상당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토지용계 확인서 중에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용계 확인서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에 여러분 다 토지용계 확인서 떼어보셨고 용도지역이 뭔지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오늘은 수많은 용도지역을 어떻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그럼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제일 위에 소재 지번이 나옵니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소재 지번, 그러니까 경기도, 양평군, 무슨 읍, 무슨 면, 몇 번지 이런 게 나오죠. 그 소재 지번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나오죠. 그 위에 이제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 지정 여부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지는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필지의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21가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고요.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 승인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가축분욕법에 의한 용도지역이고요. 공장 설립 승인지역은 수도법에 의한 용도지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용도지역. 그런데 비도시적 토지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지으려고 사고 팔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용도지역은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그래도 전혀 무서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는 가축이 사육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있었던 가축 사육되는 곳, 그러니까 축사 같은 건 그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신규로는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면 오히려 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목적 부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 부지인데 이 부지는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도로가 없다 그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67-35라고 하는 도로가 6m의 도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잘 읽으면 정말 좋은 땅을 고를 수도 있고 잘못 읽으면 나쁜 땅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용도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 용도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금방 실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셨죠?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번이 있고 지번은 필지마다 있다. 필지는 아시죠? 1개, 2개 하는 개수. 그래서 그 땅 한 필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어떤 거냐? 용도지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3,800만 필지 모두에는 각각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국토계획법에 의한 21개.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고 도면이 있는 건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지목, 면적 이것에 대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목 변경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용도지역인데요. 용도지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개발규제를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개발규제는 크게 건축규제와 밀도규제, 개발허가 기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선 오늘은 건축규제, 즉 내 땅인데 내 땅에다가 건물을 내 맘대로 지을 수 없다 이거죠. 건물의 종류는 크게 28가지 또는 29가지이면서 세분하면 400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물의 종류가. 그런데 우리는 비도시 지역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4개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21가지 용도지역 중에서 주택이, 단독주택이 제일 넓게 허용되면서 제일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강화된 것이 근생입니다. 물론 일정 근생은 더 쉽습니다만 2종 근생, 주로 음식점 같은 거죠. 일반 음식점은 아무 곳에나 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게 이제 창고 같은 겁니다. 창고, 물류창고 같은 것 짓는 게 단계가 좀 높고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건 공해를 배출할 수도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주택, 근생, 그 다음에 창고, 공장 이런 순서대로 허가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인데 그런 건축 규제가 어떤 용도지역에는
허용되고 용도가 건축물의 용도가 허용되고 어떤 곳은 용도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용도지역인데 자,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21가지라 그랬습니다. 21가지요. 그런데 국토효율적 이용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법이 119개 법이에요. 부동산 공법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9가지 법에 보면 321가지 용도지역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일반 투자자가 알아야 될 것은 1단계 정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국토계획법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 321가지를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용도지역마다 어떤 건축물은 지을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321가지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국토계획법이 단독으로 적용되는, 그러니까 다른 법령 안 보고 국토계획법 하나만 보고 건축이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은 부동산 공법 중에 가장 기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 전체에 모두 21가지 용도지역 중에 하나로 표시되는 겁니다. 아까 다연녹지 보셨죠? 그래서 21가지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면 도시지역이 16개인데 주상공이 13개입니다. 녹지지역이 3개, 계획관리지역이 3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까지 합하면 5개이죠. 그래서 이 21개 중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5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녹지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보존녹지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땅입니다. 보존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2개 녹지와 관리지역에 있는 3개,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녹지지역 2개, 관리지역 3개.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은 일반 시청자는 건드리시면 안 되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21가지 용도지역 중에 5가지 용도지역만 여러분이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용도지역 중에 중복 적용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이것은 뭐 미관지구네, 뭐 이런 방화지구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요. 도시지역에 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다 들어보셨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존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작관리권역이 있는데 자연보존권역에는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면서 대규모 시설은 또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은 안 된다. 이런 것이 2가지가 중복해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좀 봐야 되는데 소형 개발은 사실 안 봐도 되죠. 주택이나 뭐 창고나 이런 소형으로 하는 것을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질보존특별대책조,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양평을 말씀드렸고 금강을 말씀드렸죠. 팔당댐 쪽을 말씀드렸을 때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일정 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은 국계법만 가지고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을 할 때는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에 정해진 규제도 같이 봐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중복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도 나눠지고요.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중복해서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기도 곤란하고 이런 것이 나오면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될 겁니다만 여러분이 투자하는 대부분의 토지에는 국토계획법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 즉 그러니까 이 중복 적용되는 것 중에서도 대형 평수나 강도가 약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전문가한테 설명을 들을 때 토지 전문 중개사나 아니면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해만 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타법의 단독으로 적용되는, 이 말은
국토계획법이 아예 적용이 안 되고요. 원래는 모든 토지는 국토계획법만 적용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계획법 76조 5항에 가보면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 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어떤 거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만 적용해라.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만 적용해라. 국토계획법 적용하지 마라 이거죠. 뭐냐? 국토계획법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을 전부 무시해버리라는 거죠. 상수원보호구역도 그렇고요. 그린벨트도 그렇고 자연공원, 도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보시면 공익적 목적으로 정말 정부가 규제를 심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은 국토계획법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2번만 적용하라는 거죠. 2번만.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국토계획법만 보고 여러분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고수로 돼 가시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에 한 21가지 용도지역의 면적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국토를 100으로 봤을 때요. 100으로 봤을 때 도시가 16%고 비도시가 84%입니다. 비도시 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랬죠. 그런데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나눠져서 국토의 84%입니다. 이래서 황금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도시지역 16% 중에도요. 다시 나눠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3%가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변의 땅이 전체 다 해봐야 3% 국토에 3%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7%는 사실은 자연 상태로 보존돼야 되는 땅이죠. 개발 협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녹지지역 중에도요. 녹지가 12%입니다. 국토에. 국토를 100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절반도 안 되고요. 보존녹지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가 넘는 토지가 보존해야 되는 자연 상태의 땅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부동산 투자 수요는 대부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는데 그 면적은 3%도 안 된다는 거죠. 국토에. 그래서 황금성이 약하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발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에 가치가 있는지를 보려면 일단 첫 번째는 접근성이죠. 자, 이 땅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여기가 2만 평의 주택단지를 개발을 해놨는데 이 4차선이 교차하는 4차선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니까 교통은 좀 편리하죠. 그것으로부터 대전광역시가 10분밖에 안 되고요. 세종특별시도 10분밖에 안 되고 기존의 도시도 10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에 그 마을 뒤에다가 주택단지를, 전원주택단지를 만든 것입니다. 자, 똑같이 이제 진출입로를 한번 보면 진출입로는 제가 2차선 도로에서부터 목적 부지까지 봐야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자, 2차선 도로는 6m 이상의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꼭 중앙분리선이 없어도 6m 이상의 도로에서부터 우리 목적 부지까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은 6에서 8m 도로였고 또 여기 소하천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죠? 배수로 때문입니다. 이 목적 부지에서 개발을 해서 이 도로를 건너서 이 도로는 그냥 공공시설이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소하천으로 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도로를 우리는 이제 봐야 됩니다. 건축법 도로라는 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죠. 이게 2차선 도로였고요. 6m 도로,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건축법 도로. 이 도로 너비는 지금 현재 한 5m 정도 되고 지적도상으로는 6m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카페가 되든 전원주택이 되든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 땅에다 대지 조성 후에 건축을 지금 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답이었잖아요. 아까 토지용계획 확인서예요. 그 답의 위에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또 이제 농지 전용을 통해서
대지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토지연계 확인서였습니다. 금방 여기에 지금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고요. 건축물이 지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도로가 노란 선에 지금 도로가 있죠. 여기가 6m 도로였고 오른쪽은 8m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그 주택을 단독주택으로만 짓든지 또는 1층은 근생 점포를 넣고 2층은 단독주택을 넣든지 이렇게 해서 상가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 토지였습니다. 자, 이 토지연계 확인서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토지연계 확인서는 첫 번째 용도지역을 봐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이 사이트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국토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토지연계 확인서를 봐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도면입니다. 지정 및 시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물 용도 제한이 법으로 제한한 것이 있고 지자체 조례로 제한한 것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토지연계 확인서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는 어떤 것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 거죠. 우선은 자, 건폐율 용적률까지 확인하고 용도지역하고 건폐율 용적률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남보다 더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연상태의 토지는 도시지역의 토지처럼 이미 개발 협의를 해놨거나 택지개발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다 깔아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지연계 확인서를 잘 보고 현장을 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만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추어야 허가가 나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다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갑도형 전원주택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